네, 오늘은 숫자로 보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숫자 10기인데요. 너무 분명해요. 원전 10기. 원전 3부 특집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첫 발을 잘 우리가 뭐 첫 끝발이 뭐 개끝발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 첫 발을 잘 뗐죠. 앞으로 10기까지 여정이 남아 있다. 뭐 꼭 10기가 달성이 될지 아니면 그 이상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의미 있게 한번 또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10기라는 이러한 숫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원전 앞서서 제목이 이것만 하면 대응 전략 세울 수 있다였는데 그럼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 한수원이 결국 선정이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한국이 가능성 높다라고 짚어주셨잖아요. 구체적인 일정 함께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오늘 좀 아쉽긴 하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그것은 또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거고 피할 수 없다면 즐기면 된다. 네.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저께 사실은 밤 9시에 KBS에서 속보로 이제 발표가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었고요. 사실은 뭐 이달 말쯤으로 지연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은 지연도 안 되고 발표했다라는 거는 이미 내부적으로 결론이 끝났다는 얘기죠. 네. 그런 측면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재미난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정 배경이 이제 그동안 물밑에서 엄청난 노력들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뭐 광고를 비롯해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이고 가장 중요했던 것이 이제 원 타임 원 버짓이라는 적기에 우리는 모든 정해진 예산으로 적기에 시공을 한다라는 이 슬로건이 아마 제대로 먹힌 것 같아요.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 또한 APR 1000노형이라는 우리 이 한국형 원자로죠. 바로 이 부분이 중요했던 것은 지난 2023 작년 3월에 유럽 사업자 요건 EUR을 인증을 취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취득이 됨으로 해서 유럽에서 니네 원전 설립할 수 있어. 검증이 된 거야. 이런 얘기가 되니까 체코도 안심하고 선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 유럽 내에서도 뭐 프랑스하고 경쟁을 하든 다른 어디하고 경쟁을 하더라도 상당히 우위에 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크게 보면은 뭐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공기 준수 역량, 기술력, 인허가성, 안보성, 수용성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입증이 됐다. 또 특히 이제 안보라는 부분이 상당히 부각이 됐던 그러한 요인 중에 하나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고는 하지만 내년 3월에 이제 최종 본계약 계약을 하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조율들을 하겠죠. 네. 뭐 거의 뭐 100%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건설 기간이 2029년부터 2036년에 이제 상업 운전을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현재 이런 2기 이상으로 또 다른 2기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라면 지금 이번에 발표된 2기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또 추가적인 2기를 감안한다면 40조 이상의 규모가 될 수 있다. 이번에 된 게 24조로 확정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흥미로운 거는요. 수주 규모 2기가와트가 24조 원인데 통상적으로 국내 신한울 3, 4, 5기가 작년에 발주를 하면서 2기인데 11조 7천억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이 2009년도에 4기를 건설하면서 20조 원이었습니다. 물론 뭐 그 당시와 지금의 물가하고는 또 비교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기당 1.4기가와트에서 이번에 체코는 1.0기가와트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규모가 더 작아졌는데도 수주 규모는 커졌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뭐 객단가가 높아졌다라고 일반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세세한 거는 살펴봐야 되는데 그만큼 경제성 있게 또 받을 만큼의 금액도 우리 나름대로의 기술력을 가지고 잘 받은 게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리아 팀으로서 한국전력기술에서 설계, 한전 KPS에서 시운전 또 정비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와 대우건설이 이 주기라든가 전체적인 건설을 시공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한수원과 같이 우리 상장 기업만 이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건설회사는 이제 뭐 예를 들면 현대건설이라든가 삼성물산이라든가 삼성 EMP 이런 쪽들이 이제 조금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을 한전 KPS가 중심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어떤
팀 코리아가 이루어질 때 동참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체코 원전 수주 성장 배경 그리고 규모 일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체코권이 불발되더라도 계속 여러 기대감이 나와 있으니까 들고 가자라고 짚어주셨거든요. 네. 이제 1기가 성공을 했습니다. 2030년 원전 10기 수출 목표 어떤 기대감 나와 있는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뭐 바라카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규모는 좀 적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수출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화면이 준비가 되면 한번 같이 좀 간략하게 짚어보고 앞으로 일정들을 감안했을 때 올해 하반기 내년도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일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의 일정들 소위 말하는 주요 원전 파이프라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폴란드 같은 경우가 원전 석탄 발전소 부지에 원전 2기를 신설할 예정이고요. 올 하반기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내년 또는 2026년에 이제 계약을 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일 유력한 또 나라가 우리나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신규 원전 2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데 내년 하반기에 입찰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안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 연말 내년 초에 계속해서 이제 얘기들이 나오겠죠. 또 루마니아 신규 원전 2기 건설 추진을 계획 중인데 이미 작년에 한수원에서 원전 설비 개선 사업을 수주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어떤 수주 소식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어저께 저녁이었죠. 오늘 아침에 이제 속보로들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다시 또 원전 추가 건설을 검토 중이다. 주 영국 대사가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원자로 2사기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고 올해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또 속보로 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말이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2026년도 이후에도 주요국들의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영국이라든가 스웨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카자흐스탄, 필리핀, 이탈리아, 호주 이렇게도 계속해서 원전을 신규로 건설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거 말고도 다른 몇 개 나라들도 있는데요. 그나마라도 우리 쪽이 조금 확률이 중립 이상인 그러한 나라들만 또 나름대로 제가 체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치는 게 아니고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 체코 원전 같은 경우만 해도 2029년부터 건설에 들어가는데 이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한수원을 중심으로 원전 설비 수출을 그동안 병행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을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원전 기자재 쪽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정비 쪽 부분이라든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내용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이 원전 설비와 관련된 수출이 4조 원 정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오, 네. 그러니까 이게 한수원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그리고 또 2027년까지 원전 설비 수출을 10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는 얘기죠. 바로 이러한 부분도 원전의 생태계를 위한 여러 가지 이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바로 2050년 원전산업 로드맵을 수립해서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제 구체적인 액션 플랜으로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원전이 건설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제 원전 설비를 수출하는 쪽에도 뭔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접근해 볼 만한 그런 내용들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결국 2030년까지 총 10기의 수출을 목표를 한다. 이런 것이 정부에서 첫 발을 잘 뗐기 때문에 상당히 자신감 또 여러 가지 노하우 이런 부분 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유럽의 한복판에서 네. 그리고 전 세계 또 절대적인 미국에 이어서 강자 중에 하나인 프랑스를 제쳤다라는 거. 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어떤 원전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강화시켜 주면서 뭐 기술력이라든가 또는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좋은 그러한 낭보였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유럽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들의 추가 건설, 추가 수출이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여태 탈원전 기조로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기조 전환은 무슨 원인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리스크라든가 또 그 나라의 어떠한 그 행보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지 않느냐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가장 상징적인 의미는 저는 이탈리아에서 전격적으로 35년 만에 탈원전을 끝내는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강경 우파 총리가 당선이 됐잖아요, 이번에. 네,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좀 영향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1970년, 60년, 70년대에 이탈리아가 원전 4기를 가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그게 이제 한 1986년이었죠. 네. 러시아 체르노빌 네. 원전 폭발 사고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유럽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긴장을 하고 야 이거 원전 빨리 뭐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분위기들이 많이 고조가 됐었죠. 그러한 요인이 되면서 이제 독일도 탈원전으로 가게 됐고 뭐 이러한 그 흐름들이었는데 또 사실은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해보려고 했다가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동일본 대지진 사태로 또 폭발 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 후유증이 지금도 이제 지속이 되면서 완전히 원전은 이제 잊혀진 그런 어떠한 에너지의 원천이 됐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2050년에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이라든가 뭐 수소 풍력 특히 이런 쪽의 비중을 좀 높였는데 도저히 그렇게 맞출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고요. 네. 유럽에서는 사실은 탈원전 1호 국가가 이탈리아였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전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철폐를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됐다라는 것.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원전이 그동안 많은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SMR이라는 소형 원자로가 구성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경제성이라든가 또는 어떤 기간을 단축하고 또 상당히 이 재생에너지 이상으로의 효능이 있다라는 것이 결국은 유럽 쪽들도 선택하게 되는 그러한 요인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결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쏘아올린 후폭풍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뭐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은 작년까지만 해도 조금만 뭐 하면은 가스밸브 러시아에서 잠궈버리고 자급 자체적으로 뭐 식량 안보는 더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에너지 안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어디 타 나라의 의존을 특히 독일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재생에너지 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면서 러시아의 웬만한 에너지들은 다 의존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독일 경제도 상당히 흔들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탈원전을 빠르게 전환시키는 그런 계기들이 어떠한 에너지 안보 차원이라든가 그리고 새로운 기술로 등장이 되면서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더 고조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유럽 그리고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친원전 기조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원전 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윗골이 달면서 상승분 반납한 종목들이 꽤나 보이거든요. 이전에도 좀 짚어주시긴 했는데 다시 한번 대응 전략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만약에 17일 날 발표가 긍정적으로 수주 소식이 전해진다고 하더라도 18일 날 아침에 갭상승 나올 때 일정하게는 이익 실현을 하시고 맞습니다. 그리고 흔들릴 때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 그리고 그전에도 계속 변동성이 있을 때 저점에서의 대응 전략들이 필요하지 쫓아가면서 대응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좀 자제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결국 두 가지의 어떤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원전주들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 속에서 대응을 내가 할 수 있는 분들 네. 그리고 내 계좌에서 일정하게는 분할 매수를 해가면서 모아나가는 이런 어떤 전략이 필요하고 자산 규모가 좀 적거나 그리고 나는 뭐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 매매의 어떤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된다. 네. 그러면은 뭐 1박 2일이 됐든 스윙 플레이를 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이러한 전략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원전 뭐 이게 됐으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몰빵을 한다든가 절대 그러지 마시고 10%에서 20% 미만의 전체 비중에서 그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절한
그런 어떠한 대응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특징적인 몇몇 종목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말씀을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원전 기기와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이 되겠죠.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 박스권의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이제 또 돌파 시도를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사실 지난번 구간에서도 작년 4월 달에도 이 저항대가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이 저점과 고점이 일정하게 움직였다가 이번에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박스를 이렇게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같은 날 갭상승이 연출이 되면서 어떠한 흐름으로 나타났습니까? 바로 이 시가총액이 여러분들 이 종목도 13조가 넘는 종목입니다. 13조가 넘는 종목이 장중에 갭상승하면서 15% 가까이 이렇게 급등을 해주면은 당연히 매도 물량들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외국인 기관들도 전체적으로 매도하는 이런 어떤 패턴도 보여주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캔들을 보시면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윗골이 달리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캔들을 여러분들 보지 마시고 이 추세 자체가 살아있는지 살아있지 않는지를 보시려면 이 빨간 다이아가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죠. 이 흐름은 어떻습니까? 지난번 구간에서도 급등락이 연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한 달 이상의 이러한 상승 기조를 유지해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내일부터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할 타이밍들을 잡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들이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지난번에 고점이 연출됐던 자리가 이제 1차적으로 저항으로 작용이 되는 게 아니라 지지선으로 바뀌니까 이 종목의 경우에는 이제 21,000원부터 19,500원, 2만 원 사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은 단기적으로 막 급등락을 연출하면서 대응하기보다는 조금씩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또 주역 중에 하나였었던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죠.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요, 이거는 뭐 제가 이따가 또 아카데미 시간에 참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때 여러분들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고, 기본적으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숨고르기 해줄 때 이럴 때 공략해 들어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앞으로도 이 한전기술의 경우에는 지금 이 일봉의 모습보다는 이 주봉의 모습으로 봤을 때 이제서 장기적인 1년 반 동안 이상의 박스를 돌파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종목이 이제 톡톡 튀는 종목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한전산업 같은 종목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뭐 한전 KPS가 들어가든 한전기술이 들어가든 한전산업은 당연히 패키지로 또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구간에서 주도했던 종목 중에 한 종목이 바로 또 한전산업입니다. 5월 말부터 거래가 이렇게 실려주면서 1차 상승 눌림 주고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거래가 실려주면서 직전 고점 이제 돌파 시도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순간적으로 단기적인 조정을 보였습니다만은 거래는 급감했고요. 그리고 또 거래 실려주면서 장대 양봉. 그리고 이제 또 눌림목들 주면서 잘 추스리다가 오늘 뭐 장중에 시작하자마자 상한가가 들어간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네. 제일 센 놈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 뭐 18%까지 상승폭이 밀렸습니다만은 이격도가 116입니다. 상한가 들어갔을 때요, 120이 훌쩍 넘어갔던 그런 자리였었던 거죠. 그러면은 오히려 내일 같은 날 말이죠, 이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연출이 돼주면서 17,000원 이하짜리 16,000원 이런 자리들이 들어온다면 여전히 매수 기조 살아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종목들의 패턴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대응해야 될 자리들이 어디에서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음봉인 자리라든가 하락하고 있을 때 분할 매수에 들어가는 전략들이고,
그리고 추가적인 급등이 연출될 때는 일정하게 이익 실현, 그러니까 반대로 매매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의미 있는 것은요.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여러분들께도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2021년에 이 고점들을 돌파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자고 그랬는데 결국 이번 주에 돌파하는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2021년부터 2022년도에 이 17,000원 이상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박스를 형성해 주었던 이러한 자리에서의 물량 소화 과정도 앞으로는 좀 더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또 시세 흐름을 더 만들어 나갈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다른 종목들이 결국은 한전산업이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를 보면서 종목들의 탄력도는 차이가 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전산업을 단기간에 저렇게 많이 올라왔네 접근하기 힘드시다면 상징적으로 한전산업도 단기적으로 접근할 종목의 하나의 시그널로서 놓고 보시고 나머지 종목들을 대응하는 이러한 전략도 원전 관련주들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